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낯익은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산에서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사실 우리 유영호 목사님이 추가편 버전으로 저와 유영호 목사님과 이견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한승교회가 이렇게 오산에 본당을 차릴 때 사실 공사를 한참 때부터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 당대표 하다가 이제 율비를 통해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을 때 제가 참 여러 분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유영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컨테이너 건물 속에서 저희가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정말 그때 많은 조언과 더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번에 무엇보다 제가 동탄의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겠다고 생각한 순간 또 제가 이 지역에 갖고 있는 가장 값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목사님 찾아뵙고 바로 또 인사를 드리고 제 후보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인연으로 맺어주셨고 그 덕에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사코 이런 목사님 이런 것들을 제가 널리 알리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거에 후원회장도 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순탄하게 또 선거를 칠 수 있게 또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 일을 같이 하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성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같이 잘 되는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우리의 가장 거친 도전 속에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신 유영호 목사님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한승교회에서의 오산 강연회를 또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정치에 대해 가지고 참 혼란스러운 지점을 많이 보실 겁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라가 실제로 제대로 세 번째 실제로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확실인데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라는 것이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나라가 수명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 87년 개헌한 이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취약점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올해 한국대학 40인데요.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 보면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저도 나날이 제가 생각이 고착화되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도 제 과거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재단할 때도 있고 그게 제가 정치하면서 요즘 느끼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탄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인터넷 하다 보면 그들의 용어나 언어는 배울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냐는 깊게 대화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 자녀와의 대화도 힘든 판에 제가 그 동탄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하면 느끼는 거는 나도 이제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더 심합니다 지금. 왜냐 제가 한국나이 40인데 국회의원 중에서 젊은 의원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평균 연령은 거의 60대 초반, 60대 후반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데 보면은 그 평균 나이 때는 절대 지금 20대, 10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 따져볼 게 뭐냐면요. 지금 60대 이상,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58년생인데 60대 이상의 세대가 느껴왔던 그 자부심. 우리가 옛날에 못 먹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었어. 그건 자부심이죠. 딱 거기서부터가 생각이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옛날에 진짜 집에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던 집에 태어나가지고 모두가 차가 있고 핸드폰이 있는 세상에 온 나에게는 굉장한 그 변화지만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간극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들어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4.19 그러면은 솔직히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4.19가 교과서에 배우면 어떤 일이냐는 아는데 전 60년대, 50년대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4.19는 그냥 뭐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물러나시게 시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성명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느낌을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5.18 정도는 느낌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85년생이니까 저도 5.18은 책으로 배운 거지 제가 느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요즘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강연을 갔다가 최근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있잖아요 그랬는데요. 지금 대학교 신입생들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2002년 월드컵부터 올해까지가 딱 22년입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부터 22년 전에 있던 게 5.18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그럼 여러분은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22년이 두 번 반복되는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정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많이 안 바뀐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 대구 출신으로, 저희 어머니 대구 출신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도 보수당을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당은 항상 보수당이었어요, 삶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잘 안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월드컵 얘기도 그렇고, 뭐,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바라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또 그 당시에 독재했던 분들이 독재 자체는 문제였을지라도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자 역할을 선호하는 분들이 지금의 60대 이상의 세대이겠죠. 그 다음에 그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 사람답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민주주의 위해 싸웠던 분들이 50대 60 초반까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또 그게 본인들의 프라이드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깔려있는 20대 30대는 그 모든 게 주어진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관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형태가 많이 납니다. 대표적인 뭘까요? 요즘 보면은 여성들, 제가 80년대생인데 80년대생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비혼주의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 비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았던 20대 후반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자유가 바로 그 여성들의 표현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나이 때 남성들은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최근에 보면 뭐 금투세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뭐 세금을 이런 것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해 가지고도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대랑 다르게 이 젠더 문제에 접근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은 꽤 중요한 정치 논제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그 50대,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여성이라서 차별 또는 손해본 것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육의 기회를 예를 들어 다른 남성 형제나 아니면은 오빠, 남동생 때문에 나는 좀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고요. 네. 아주 또 그런 질서가 강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밥상부터 분리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니면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가정주부의 삶을 살도록 강제된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의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대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여성 형제가 아니면은 딸들이나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그래서 60대, 50대 남성, 여성이 생각하는 젠더관, 여성이 희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성은 나중에 그런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20대, 30대 젠더관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20대, 30대에서 제가 아는 한에서 웬만한 여성분들이 집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대학을 보낸다 라는 게 거의 90년대부터 일반화됐거든요. 대학이 적어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의 막탈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인데 그런 세대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면은 정치는 앞으로 미래의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거죠. 60대, 아까 말했던 평균 연령 50대 후반에서 60대인 대한민국 국회가 또 대한민국 정치권이 20대, 30대랑 문제 인식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출산율 대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걔는 공연불이죠. 예를 들어서 출산율 대책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꼭 뭐 몇 억을 주면은 더 나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죠. 네. 학교도 공짜, 집 뭐 다 공짜로 해주면 나을 것이냐. 근데 20대, 30대를 조금만 얘기해봐도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50대, 60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답을 찾으라 그러면은 꼭 그 방향으로 가죠. 돈을 뭘 더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법이 절대 안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가지고 수백 조를 지금 갖다 부었어요. 근데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죠. 예전에 심지어는요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뭐 그때 삼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텔레비에 전부 다 아이들 키우는 방송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사실 정책적으로 만든 방송이었어요. 네. 송혜국 씨가 송도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지 하지 않을까? 그게 정책 당국자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 젊은 세대와 소통이 없었던 거죠. 그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팬더들한테 하는 거죠. 팬더들한테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영상 써주면 지들끼리 뭐 팬더도 낳지 않을까 그런 거에 쓰는 게 그런 방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게 가장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제 겉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우리가 정치를 얼마나 가볍게 접근하는지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군대 갈 젊은 남성들이 없어요 이제. 군 복무도 단축되고 그 수도 줄여가지고 이제 군대에 필요한 뭐 40만 병력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해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모병제 하자 그래요. 네. 모병제 하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가는 사람들은 뭐 여성도 군대 보내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모병제 우선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그냥 이건 간편하게 그냥 물어볼게요. 모병제를 했을 때 군대를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 정도 월급을, 연봉을 주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 이게 보통 해보면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면은 멍청한 정책 결정자는 아 그래 모병제를 하고 4천 주면 돼 이렇게 이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가격을 가지고 대학생들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안 갔다 온 친구인데 남자 친구들 여기서 4,500 주면은 군대 가실 걸 손 들어보세요 하면 딱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럼 이 정책은 뭔가요? 답이 아닌 거죠. 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를 주면은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낳을 수 있는 나이대였다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20대로 돌아가가지고 30대로 돌아가가지고 아이를 하나 더 낳는데 얼마 주면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1억, 3억, 5억. 이걸 대학교가 세보면요, 정확히 10억에 손듭니다. 지금의 젊은 여대생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10억 정도로 답하는 게 평균입니다. 제가 경험상. 물론 아직까지 대학생이라 10억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왜냐? 10억 있어야 서울 아파트 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돈으로 뭘 하겠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구멍 단계 원래 1년에 한 60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 이제 35만 명이 태어나는 거죠. 25만 명을 메꿔야 되잖아요. 25명 메꾸는데 하나에 10억씩 주면 얼마입니까? 250조입니다. 경고속도를 매년 20개씩 깔 수 있는 돈이 저출산돼서 들었는데 그러고도 나을까요? 안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이 있어가지고 잘 고민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정작 선거 때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선거 때 들어가면은 희한하게 경쟁이 붙죠. 이것도 제가 동탄 와서 제가 그래서 동탄에 오니까 너무 신기한 게 동탄에 애 둘 셋이 너무 많아요. 네. 동탄에 보니까 애 넷 또 있어요. 그러면은 애 넷에 강아지도 또 있어요. 그렇지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가면은 호수에 가면은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다를까 해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진짜 뭐 옆자리 가볍게 보고 아니면 뭐 GTX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아니지만 의외로 재밌는 대답이 첫째는 결혼했으니까 나왔고요. 둘째, 셋째는 주택 받을 때 가점이 그 다자녀 부장이 있고 그러니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여기서 만약 그러면은 이걸 만약 정책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이걸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정책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첫째 대책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 결혼하고 우선 하나 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혜택을 둘째, 셋째부터 몰아주면은 낫지 않겠냐. 이게 틀릴지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정치라는 거죠. 원래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설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연구실에서 그걸 신나게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면은 그 성과가 되는 거예요. 연구 성과가 되고 인류의 지식에 보태지는 거거든요. 저는 정책도 그런 면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책도 보면 누군가가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네들 삶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선거 때 가면 결국 벌어지는 경쟁이라는 거는 누가 10만원 준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20만원 준다 그러고 도박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25만원 민생지원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받으면 좋죠.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100만원씩도 받아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받을 때는 너무나도 다들 이렇게 받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25만원 정도 얘기하면은 또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 젊은 세대가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젊은 세대는 이제는 정책을 꽤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50대 이상이 살던 시절에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하던 시절에는 정책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경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재벌도 돈을 많이 벌지만 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아. 그러면 불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정책에 따라서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올라가는 사람과 조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불만이 적었다면 지금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만원 지원금을 주는데 내려가는 사람은 뭐지? 있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자 100만원씩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썼죠. 가서 5년간 안경 맞추고 네. 아니 뭐 몇 달로 쓰라는데 갑자기 쓸 게 없으니까 안경 맞췄잖아요. 전부 다 가가지고 네. 그럼 과연 그 당시에 취지 가설 설정 이렇게 하면 돈이 돌아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갔는지 아니면은 물론 안경집은 잘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돈이 해퍼지니까 물가가 올라버렸죠. 맞아 너무 네. 많이 올랐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나라들이 경제력 풀면서 100만 원 받고 물가는 뭐 최소 물가는 3배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나한테 득이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정치를 보면요, 지금 미국은 대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약간 미친 사람 같이 하는데도 인기가 올라가고 오히려 뭐 돈 준다는 거 별로 사람들이 이제 반응 안 하는. 그런데 미국도 2016년 선거를 보면요, 굉장히 돈에 복지나 이런 거 민감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구호가 뭐냐면 1대 99예요. 99명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그 초부자 한 사람에게 세금 많이 때리고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분배해가지고 다 잘 살아야 된다가 그때 1대 99에 올리래요. 그게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던 건데 그게 그 당시에 먹혔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안 먹히는 단계가 미국에서 온 게 해봤더니 안 되는 거죠. 그 가설을 해봤더니만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서서히 기업을 유치하고 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미국에 갑자기 무슨 기업 부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압박해가지고 미국이 공장 세우게 되고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로 돈 벌어가는 거 용납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텍사스주나 아니면 조지아주의 흑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 돈 벌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생산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안 세우는 불이익 방식으로 가가지고 가는 식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형태로 국가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계화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트렌드고요. 자, 지금 보세요. 주택정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월세 값 오른 거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와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돈이 또 많이 풀리니까 부동산 사러 갔죠. 그래서 부동산 올랐죠.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또 임대차 법을 딱 이렇게 했더니만은 임대차가 잡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효과가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경제의 복잡한 기작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 보는 사람이 정책에 따라 생긴다 그랬는데요. 100만 원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전세값으로 1억 2억 올려줘야 되면 손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일이야 지금. 대다수의 일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 대다수의 일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정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요. 동탄에 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25억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집값이 폭등한다 그래가지고 집을 샀더니만은 대출 몇 억씩 껴서 샀더니만은 이자율이 2배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자율이 이제 문제인 상황이 됐거든요. 전 이제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정책에 지금 그래서 동탄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해보잖아요. 이자율 얘기밖에 안 해요. 25만 원을 주든지 55만 원을 주든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거는. 왜냐? 받아봤자 그냥 하루 떼거리지 거의 그거는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개혁신당이 지금 저희는 조금은 논쟁적이고 예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입 밖에 내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예쁜 사람과 코가 예쁜 사람과 입이 예쁜 사람의 눈, 코, 입을 모아놓으면은 그거는 봐주기 어려운 얼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합성해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그게 개성이 되고 매력이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결국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조화로운 어떤 계획 자체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건 바이 건으로 그냥 대응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 그런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 지난 3, 4년 동안의 정치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주목도 많이 받고 했고 저 개인도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저도 40년 살아오면서 가장 한심한 정치였던 게 주요 아젠다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요,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 뭐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는 아니 문민정부 처음 했으니까 뭐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뭐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뭐 한일 관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다 기억이 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오셔가지고 IMF 때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압축 성장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털어내겠다 구조조정하고 이러셨던 거 다 기억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탈원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 만들었던 거 다 기억나요. 이명박 대통령도 글로벌 경제를 극복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고 박근혜 대통령 하더라도요 정책적으로 뭐 했는지 기억이 나요. 대학생들 등록금 없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제도 만들어서 반값 등록금 하고 거기에서 경제민주화 한다 그러고 어르신분들 연금이 아직 거기 국민연금이 적용 안 된 세대다 보니까 기초연금 제도 만들어가지고 최저 생계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제도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 때까지는 정확히 업적을 뭐로 기억했느냐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그거는 저는 당선되신 분들이 굉장히 저는 정치를 이상하게 했다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70% 80% 나오셨는데 그럼 저는 그래갖고 사회개혁을 했으면 저는 사실 이해 가는데 적폐청산이라는 걸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적폐청산으로 또 그때 하필이면 썼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예요. 윤석열 검사를 써가지고 적폐청산했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 가두는 걸로 한 1, 2년 동안 살풀이 한 거죠 거의 그동안에.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코로나에. 그때부터 돈 푸는 것밖에 못했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젠다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뭔가요 그러면? 와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모질면 와가지고 처음에는 민주당을 뭐 때려잡을 것처럼 하지만 국민의힘을 완전 박살내놨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은 정치는 전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이준석 때려잡았죠, 안철수 때려잡았죠, 나경원 때려잡았죠, 한동훈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비생산적이고 애초에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게 헷갈리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도 저는 사실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호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난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원래부터 선거를 치르면요 경제공약, 교육공약, 통일정책, 뭐 노동정책 이런 거 정도 기억나야 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뽑을 때 햇볕정책 하겠다고 다 알았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뽑을 때 747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성장 시키겠다고 공약했다고 다 기억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랬고 다 기억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경제정책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공정과 상식 같은 택도 안 되는 그냥 한 문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경제정책이 뭔지 기억나는 분 있나요? 이재명 대표 노동정책, 통일정책도 없어요 둘 다. 네. 이재명 대표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윤석열 대표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리고도 지금 윤석열 대표가 결국에 남은 건 뭐냐?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로 싸우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 뽑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도덕성과 능력을 아마 정치인을 보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도덕성을 강조해서 돈 뽑은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 능력을 강조해가지고 뽑은 적도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추진했던 두 분의 지도자들 김영삼, 김대중은 그런 도덕성이죠. 우선 독재에 맞서가지고 잘 싸워서 살아나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그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런 선거였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 뭐 처음에 선거 나왔을 때 정과 13법인 이렇게 나와도 아니 현대건설을 산학에서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현대라는 물질의 대기업을 이번에 그 과정을 보면서 능력이 있잖아. 그걸 뽑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부패하지 않겠지.
저 사람이 무슨 사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대통령들 아들들 뭐 형님들 자꾸 손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 그것 때문에 뽑은 거 아닙니까? 도덕성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젠틀해 보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뽑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 검사로서의 능력을 출중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도 그 사회 질서는 바로 잡겠지 이런 기대. 이재명 대표도 뭐 구설수는 많은 사람인데 그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 할 때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능력 보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저는 이런 단순 구도라는 게 저는 이제 깨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엔 앞으로는 그 능력이라는 것도 좀 더 다른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향점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 조화롭게 큰 그림을 그려내느냐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누가 저한테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성남시장은 잘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동두천시장이었어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성남시는 대한민국 전체 20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중앙정부의 조세 지원 없이 자기들 세금만으로도 뭐가 할 수 있는 불교부 단체라는 거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 성남하고 뭐 고양하고 몇 개 있어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돈이 나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무상 교복에 쓰겠다, 무상 산조리에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된 거지. 동두천 시장도 돈이 있어서 하고 싶어 쓸 거예요. 네. 동두천 시장님 만약 이재명 대표가 동두천 시장이었으면 절대 무상 교복 못 합니다. 네. 동두천에서 무상 교복 하면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네. 거긴 지금 뭐 수해가라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복구하는데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러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서 무상 교복 하겠다고 했으면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발견된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했던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성남시장 못하기 되게 힘듭니다. 네. 진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뭐 돈을 뽑고 이러지 않는 한.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기도지사로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땠나요, 그거는? 성남시장 때는 맨날 뭐 새로운 목질하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기사가 떴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경기도 안에는 동두천도 있고 뭐 연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쓰죠.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기사 나는 게 뭐 공무원들에게 1% 달아줬다. 아니면 뭐 남양주에 있는 계곡을 다 쓸어버렸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능력이 아닌 것을 조금씩 구분해야 되는 거겠죠. 윤석열 검사의 능력은 뭐였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어쨌든 수사하다가 자기가 좌천돼가지고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성향상 저쪽을 잘 쓸어버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게 있으니까 박근혜 쪽에는 잘 쓰겠지. 그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 검사가 마음 먹고 누구 잡을 생각하면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누구는. 네. 가가지고 그냥 다 불러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린라이트를 주면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저 사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잘하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구설수와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 나오는 구설수를 굳이 놓고 비교하자면은 수사가 한쪽이 먼저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영부인 쪽이 좀 더 심해 보이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기는 지금 법인카드 쓴 잡고 있고 여기는 주가 조작한 걸로 잡고 있는데 어디가 더 심각해 보이냐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 냉정한 근데 보수 진영인 사람들은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욕하죠. 네. 관성이 있으니까 초반에 몇 인분이 아니면 하지만은 이제 그 완벽하게 자기가 이제 그런 아주 강한 보수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아젠다가 아니에요 보면은. 네. 네. 그거를 초반 몇 인분이냐를 계속 떠들 때마다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몇 억이냐가 더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생각 안 바꾸죠. 관성이니까.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 비극인 겁니다.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는 결국에는 대장동이 누구 거냐 갖고 싸웠고, 지금은 초합과 도이치모터스의 대결. 뭐 이런 거. 정말 아무 대한민국에 쓸모짝이 없는 그런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라는 것이 참 위기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당 대표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 여당 대표는 그래도 의전서열 순으로는 대한민국 6, 7위 하는 자리인데, 야, 나도 그래도 좀 머리가 빠릿빠릿하다 소리 듣는 사람인데, 제가 대한민국 정치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를 다 다룰 자신이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가서 만나보면요, 아유, 뭐, 대통령이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정책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깊게는 아니더라도 다 판단을 낼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판단을 내릴 기초적인 지식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컴퓨터 잘 쓰고 인터넷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영어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정보의 소스 자체가 그냥 무궁무진합니다.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다 인식하고, 네? 지하철 타고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매일매일 보는 게 또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뭐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정작 정치인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정치라는 거는 절대 정치권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는 동탄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의장 들어가면 그 과방위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지, 과방위 들어가면은 20명의 의원이 7분씩 돌아가면 질의하는데 내가 7분 얘기하려고 거기서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삶을 살면서 내가 뭘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럼 결국 정치라는 건 내가 그때까지 배운 거를 깎아 먹으면서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인 거죠. 젊은 세대는 매일매일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수요도 높아지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 판단해야 되는 정치인들은 딱 자기 당선됐던 때의 도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정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에서 앞으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좀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바른정당 그때 발음이 뭐겠습니까? 아니 파괴 터졌으니까 우리는 똑바로 정치하겠으면 도덕성을 강조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정치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바르다 같이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 착해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개혁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를 정확히 내세워야 되는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안 다루던 것들을 다루기 시작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당사이자마자 저희가 했던 것들이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 얘기 많이 했죠. 노이구 인수차 얘기 있었죠. 노이구 인수차 제도를 지금은 그냥 공짜 인상 속에서 한 달에 뭐 1년에 12만 원 정도 바우처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 그렇게 하면은 지하철이 있는 동네 분들은 손해죠. 그냥 지하철 1년에 공짜로 그래서 12만 원보다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하철이 없는 동네 분들한테는 혜택이겠죠. 맞아요.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고, 어쩌면 택시 타고 다닐 수 있고, 12만 원 한도 안에서.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바로 반응이 나온 게 뭐냐면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반개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갈라치기 또는 혐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만든 그 제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는 인구의 3%였습니다. 젊은 대한민국이었으니까. 4% 정도 공짜로 타도 되는 거 아니냐.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해서 그 제도 만든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서울에 65세 이상 인구가 20%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설계할 때랑 달라졌다는 걸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은
또 역설적으로 20%의 표심이 돼버린 거예요. 25세 이상이. 그분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표 논리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높아질 거면 나중에 30%가 될 거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쩔 수 있나요? 지금 신분 당선이 하면은 뭐 3,650원까지 지하철요금 나온다고 그래서 난리인데요. 나중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0원 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나요? 보스턴 가면 3,000원이에요 지금 지하철 기본요금이. 뉴욕 가면 4,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오고 나서 그걸 개혁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걸 거거든요. 자, 4,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지하철 요금 3,000원 되면. 그러면 그러면 대중교통이 아니죠. 차 타고 다니면 더 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다음 선거 또는 다다음 선거 내에 짚어내지 못하면요. 모든 게 왜곡돼 버릴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왜곡돼가지고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저 예전에 우리 개혁집에서 했을 때 대한민국이 60년대에 만들어놓은 이혼제도 하나도 손 못 보는 나라다. 최근에 노소영, 최태원 이건 보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그 대기업 경영하면서 돈 벌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물론 불륜이지만은 네. 이혼하는 것 때문에 맨날 자기 집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보면은.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법이 그걸 제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사랑하시는 분이랑 또 혼외자 나와가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은. 그러니까 법이 실제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노수영 씨는 또 그러면 지금 워커힐 호텔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숙박비 안 되고. 그럼 그건 뭔가요? 또 이제 보면. 근데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혼할 때 보면은 국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유책주의. 네.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사고친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면 안 받아주는 거죠. 유책 배우자. 그리고 파탄주의가 있죠. 이혼을 우선 하고, 나머지 나중에 뭐 양육이랑 다르게 다투는 것이 파탄주의인 거죠. 파탄이었으면 그냥 헤어지고를 하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책주의가 민법상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 우리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사실상 일부 다처제처럼 작은 집 뭐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바람 나가지고 밖에 내놔서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본 부인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부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유책주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그게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은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딱 얘기하면 처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죠? 바람핀 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또 어디랑 연관되어 있냐면은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같은 것들도 정리가 한번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노소영, 최태원 재판은 굉장히 정치권의 시선은 막 크다. 굉장히 꼬여있는 재판이잖아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의 불법에 가까운 건데 노태우 대통령이 통신사랑 기름집을 몰아줘가지고 SK가 잘 됐으니 재산 기여에 노소영이 많이 했다. 이게 사실 멈춰수익 같은 거잖아요. 이게 보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판례가 나오면서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겠지만은 제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과학고 나왔으니까 IT 기업 해가지고 벌써 이제 저보다 어릴 때 다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번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 안 해요. 왜 하냐니 니네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결혼 안 해. 왜 하냐면은 자기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더 커지고 이러면은 지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SK텔레콤 유단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그 스마일게이트라는 IT 기업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아주 일부 소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젊은 사람 중에 아까 말했던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집이 한 채 있어요. 예를 들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집도 있고
결혼해야지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가 또 한 5년, 10년 살다가 이혼해요. 그럼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럼 집이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근데 요즘에 이혼율이 얼마죠? 34%입니다. 제가 본 통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결혼과 동시에 34%의 확률로 내 집을 이혼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제도상 뭐 특유재산이 뭐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뭐냐면은 혼인 계약서죠. 프리너치얼 어그리먼트라 해가지고 결혼할 때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를 하도록 한다를 아예 사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쓰라고 권장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4번 결혼하고 다니면서도 자기 전용기도 그대로 타고 다니고 네. 그러고 다니는 이유 그거는 항상 혼전계약서를 프리넘치얼 썼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도 결혼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면 결혼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율을 올리려면 결혼제도에 혹시 불합리함이 있는 거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보면요. 이혼 자체가 죄악시되는 시절에는 이게 리스크가 아니었어요. 이혼하면 손가락질 하던 시대는 리스크가 아니죠. 그런데 이혼이 당연시되는 것까지 아니라 보편화되는 시기. 이혼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5%의 문제였다가 지금 34%의 문제가 되면요. 이건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가진 게 많을수록 결혼을 회피하는 풍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가진 게 좀 더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자식을 낳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얘기하면요 사실 정치적 올바름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논쟁이냐 하면요 저 솔직히 저랑 유시민 같은 사람 앉아있으면 한 3박 4일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끼리 그냥 유흥이고요. 그거는 우리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도덕적 그냥 유의 철학 노름이고요. 실제 출산율을 올리고 결혼을 많이 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해서 저 이제는 가시랑 도포 던져놓고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모 대학교의 교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냥 충격 정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출산율과 가장 관계 있는 통계가 뭘 것 같은가요? 결혼 횟수예요. 결혼 횟수. 네, 결혼 횟수입니다. 아까 말했죠. 결혼하면 웬만하면 하나는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대 때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30대 후반에 또 다른 분이 맞아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 이혼 자체가 어려우니까 재혼 자체도 쉽지 않죠.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여기 30대 중반 후반에 결혼하면은 다음에 결혼할 때는 출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올려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이 말 제가 오늘 방송하고 했다니까 너 이혼 조장하냐 이렇게 나오죠. 너 이혼을 권장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우리는 있는 거 알면서도 입 밖에 꺼내면은 갈라치기다 욕먹을까봐 혐오다 욕먹을까봐 아니면 도덕 논란에 휘말릴까봐 못 꺼내고 있는 것들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금투세 아까 하면서 이거 봐주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금투세라는 것을 도입하자, 금투자세라는 걸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금투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소득세가 물리겠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먼저 요거만 들으면요, 야 주식해서 보통 난리지 1년에 5천쯤 버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아니야? 상위 한 1%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럼 저 사람은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대 99 논리인 겁니다. 1에 해당한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거를 99가 반대하지 않겠지.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젊은 세대가 광역 반발하고 있죠. 젊은 세대는 다른 걸 보는 겁니다. 1한테 세금 물린다고 해가지고 99한테 행복한 게 아니라 1한테 세금 물렸더니만 1 주식시장에 돈을 내면은 99의 주식값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젊은 세대 저항하는 겁니다. 근데 진성준 의원님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이거 1%를 위한 건데 왜 니네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10년 전에 맞는 얘기였어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언제부터 균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딱 그거잖아요. 네. 1%의 고가주택 가진 사람을 억제하려면 99%의 그 집을 다주택을 팔아가지고 99에게 혜택이 갈 거다.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천만이에요. 똘똘한 것처럼 바뀌었죠. 강남 폭등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도레미 파야 되는 거죠. 한강변 아파트가 40억이면은 대치동은 30억이 돼야 되는 거고, 개포동은 20억이 돼야 되는 거고, 분당은 10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1대 99 논리 같은 옛날에 어디 투쟁도가 지금 정치에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정책 실패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용기 있게 계속 외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한 얘기했던 겁니까? 네? 국경에서 장벽을 쌓아서 이민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이런 거. 지금 와서 봐도 웃긴데 그 당시에는 뭐 저 사람 국회의원도 한번 안 해보고 뭐 정치 안 해보고 TV 쇼만 진행하다 진짜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도 원래 TV 쇼 하는 사람이에요. 네, TV 쇼 배우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람들이 대중이 그런 정치권에서의 매번 그냥 판이 박힌 쳇바퀴 아닌 사람을 오히려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약간 괴짜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지금 스피커가 되어버렸잖아요. 왜냐? 고정관념을 깼잖아요. 네? 우주 개발은 원래 그 나사 같은데 국가가 몇십 조씩 들어가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난 돈 벌려고 우주 개발할 거야. 나는 해가지고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무슨 문제야. 그런 것에 대해서 대중이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고 발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산도 제가 봤을 때 정치, 오산이야말로 동탄보다 더 정체되었던 정치 문화가 있죠. 왜냐면은 한 분이 오선을 했었으니까. 네. 유럽에 있던 애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정치인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한 번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자기 카르텔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한 당이 5번을 하게 되면요, 상대 당은 싹이 날라버리죠. 네. 행사 가도 마이크 한 번 주어지지 않고, 가서 뭐, 어디 현수막만 걸어도 다 이렇게 가서 바로 뭐 시청에 철거해버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 남부가 대부분 다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버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반발의 확률이라 생각하고 동탄으로 왔지만은, 저는 앞으로 그런 것에는 많이 균열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온다고 동탄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걸 동탄에서 과학고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했더니만은, 그 민주당 소속 CEO분들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탄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과학고를 만드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은, 우선 한쪽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반대한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반대한다. 이게 있을 거고요. 한쪽에서는 그냥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일반고를 지어야지 왜 과학고를 짓느냐. 일반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은, 동탄도 지금 보면은 인구 감소의 여파가 닥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은 맞지만은, 고등학교가 지금 5년부터 지어도 5년을 걸릴 거거든요. 땅 찾고 이렇게 하는데, 5년 뒤에는 동탄도 그 초등학교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지금은 딱 과밀 상태인데 과밀이 풀려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논리가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그걸 설득해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저의 능력이고 또 정치인의 능력이겠지만은 경기 남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한 번도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안 됐던 거죠. 왜 경기도 인구 1,300만 명인데 과학고는 유일하게 의정부에 있냐? 그래서 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 과학고에 갈 기회가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보다 3배 적은가? 경상북도는 인구 250만인데 과학고 2개예요. 근데 여기 1,300만인데 하나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제기 안 했죠, 정치인들 중. 왜냐?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경기 남부 전체에 석권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지점들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보죠. 지금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산적한 문제들, 지역의 민원들 이런 것들. 전 사실 오산에 와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오산이랑 동탄이랑 이렇게 정말 뭐 건너 다닐 때 보면 어디 뭐 철조망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동일한 생활권인데 왜 지금보다 더 가까이 이어지지 못할까?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오산시장은 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드렸던 이원재 시장님이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성시장은 정정근 시장님 민주당이시고, 가장 어이없는 게 제가 와가지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오산과 동탄에 있는 버스 노선 확충한 것에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산대역과 동탄에 있는 버스 없습니다, 지금. 그 터널로 이어지는 버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재 시장님 뵙고 시장님 왜 안 하세요? 그때는 오산 상권이 동탄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산에 반발이 셀 수도 있고 뭐 합리적인 얘기죠, 오산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화성시장 입장에서 오산이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고. 저는 이런 것들 교착 상태도 그냥 어느 누구도 시민들이 인지하지 않지만은 네, 경기 남부가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문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정치가 경기 남부 대한민국이 바뀌려고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금기시했던 것들 얘기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가서 강연하니까요.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막 이런 문제제기를 하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학교 급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예, 되게 불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거냐 그랬더니만은 자기 대안은 그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가 그때는 이제 많이 쓸 때니까 페이스북에 뭐 우리 사진 올리고 거기다가 얼굴에다 이름 태그 달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그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식판의 구호마다 이거는 오뎅국이고 이거는 뭐 쌀밥이고 이거는 김치고 이런 걸 태그 달아서 올리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진대요? 그때 이거는 이준석 씨,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국의 만여 개의 학교에서 매일매일 그걸 찍어 올리면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같은 급식비 지원받고 다니는 학교들인데 어느 학교는 영양사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어디는 풀밭이라고 어디는 막 맛있는 게 나오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다 만여 개 학교에서 한 명씩의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런 운동에 동참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능하죠. 전국에 오뎅탕 올라오고 한 번에 모아버리죠. 만여 개 학교에서 적어도 오뎅탕이 200군데 나왔을 텐데 같은 급식비 지원받고 그 품질 차이 어디는 오뎅이 3개밖에 없고 어디는 막 풍성하게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어디에 오뎅 업자가 등쳐먹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게 계절별로 보면은 한 학교에서 쭉 늘어놓고 보면은 이게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메뉴 수급이 달라지는 건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단체 급식하는 데면은 급식 회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돈을 또 다르게 쓰는 것도 볼 수 있겠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이 학생이 이런 거 다 조직하고 하려면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고 하려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학생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씨 그거 찍어서 올리면 나머지 엄마들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전혀 틀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아이디어와 가장 작은 기여만으로 시작하면요. 지금 이 경기 남부나 대한민국에는 그걸 밀어올릴 충분한 동력과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 가면은 그 대학 나온 사람 몇 명 안 되고 이럴 때는요, 그 사람들이 꼭뭐 앞장서서 기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 87%가 대학 다닙니다. 대학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좀 확실히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급식에 관해 가지고 얘기했을 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임마 원래 급식 맛없는 거야 이렇게 갔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됐겠죠.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산에 있는 시의원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근데 부산 시의원들이 아예 어떻게 보냈냐면 부산시에서 부산이 남부였을 거예요. 조례를 만들었어요. 부산시 조례. 부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매일매일. 지금 어린이집은 다 올리고 있어요.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2013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변화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시 남부의 오은택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추진했던 건데 어찌 보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서 함정이 있는 게 찍어 올린 걸 애들 주는 게 같냐는 이제 또 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 또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 갖고 안 돼요. 급식은 대한민국 가진 문제 10,0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것들 다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플랫폼이 이제 개혁신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는 많은 분들도 사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부터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QR코드랑 아파트에 뭐 제한 하나 붙여놔도 다 서명하고 이런 문화까지 있거든요. 요즘 아파트 가다 보면은 아파트 앱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다 올려도 엄청난 호응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치, 광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에 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좁은 의미의 정치, 선거에 당선돼가지고 월급 받는 정치는 정말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광의의 정치에서 다 같이 이제 대한민국 변화를 추구할 때 대한민국 10,000개, 20,000개 이상에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보거든요. 그걸 다 각자 위치에서 해결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요. 저는 원래 교육봉사단체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부르기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중학생인데 저희가 중1부터 중3까지 가르쳤어요. 중1 2학기부터 중3 2학기까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를 너무 많이 따르고 그래서 그 학생을 중3 1학기에 떠내보내고 이제 근데 중3 2학기 때 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교복 치마를 이렇게 확 들어올리면서 너 왜 그러니 그랬는데 허벅지 위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막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뭐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이렇게 했는데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엄마한테 나도 어릴 때 맞아봤지만 엄마한테 맞으면 종아리에 뭐가 흔적이 생기지 왜 허벅지 위에 그렇게 빨갛게 되냐 했다니까는 자기가 이제 중2가 될 때부터 엄마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의자에 묶어놓고 때린대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의자에 묶어놓고 때리면 허벅지에 등쳐생깁니다 예.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저도 그 당시에 뭐 준법정신과 신고정신 추천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저는 벤처 사업하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내가 나중에 돈 열심히 벌어서 건전하게 살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다 해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살던 그런 시민이었어요. 근데 제 제자가 당한 일을 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제가 배운 대로 이거 가정폭력이 있으니까 애를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제 여동생 방에서 우선 자게 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엄마는 또 제가 애를 뺏어갔다고 해가지고
음독 자살이 심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용산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대 용산병이 있어 가가지고 위세척해가지고 겨우 살아나고. 근데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더 집에 애를 돌려보내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아는 데는 어디 청소년 쉼터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아니 얘가 이런 일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급하게 좀 이거 좀 케어해 주시면 안 돼. 했더니 좀 시간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다음에도 그래 그래도 엄마한테 맞고 사는 것보다 저게 낫겠지 해가지고 나름 내가 배운 대로 잘했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그 학생이 또 저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는 상급생한테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일정부분 무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나는 세금만 잘 내고 이렇게 살면은 대한민국이 알아서 다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제 제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줄게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인생만큼이나 소중한 게 제 제자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 학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쩌면 대한민국 문제들을 우리가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어디서 누군가를 동시다발 거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참 웃긴 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그래서 정치에 불러가지고 처음에 기자들이 저한테 왜 정치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얘기 했어요, 이거를. 근데 거기에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기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화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 정도 되면은 저는 제가 그 정도는 바꿀 줄 알고 정치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원도 설득해가지고 청소년 쉼터에 이런 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정폭력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이런 거 할 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근혜의 비대위원인데도 못하더라고요. 왜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각자 고유의 자기 관심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이상 거듭떠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풀가동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300가지 더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넓은 의미의 정치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느끼는 게 그거를 아직까지도 저는 정치한 지 13년째지만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걸.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저도 정치 13년 해보면서 느낀 뭐냐면요. 제 제자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20대 후반이 돼가지고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 뒤에 또 다른 그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위해서 풀 수 있으려면은 야 여당 대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 풀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요즘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웬만한 대한민국 문제를 우선 테이블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준석은 왜 저렇게 논쟁적이냐? 이준석은 항상 뭐 이런 논쟁적인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냐? 아니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뭐 더 좋아지는데 택도 없어 믿지도 않습니다. 저 그 말을. 예. 또 다른 나중에 어쩌다가 아이고 사람이 무슨 도덕적이네. 인성이 좋네 소리 들어가면서 또 다른 일 하나는 나중에 가가지고 박근혜랑 문재인 같은 건 나오겠죠. 잘 되면. 저는 그거 진짜 그러면 저 정치하는 제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약간 나 나중에 살면서 어디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보기 해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거기 따라간다 그러면 정치할 이유가 없죠. 사실 저는 이미 여당 대표 해봤기 때문에요. 저 대한민국 정치 해본 사람 중에서 0.1%를 들어봤어요.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당대표 못 해본 사람이 99.9%예요. 저는 이미 은퇴도 돼요. 저는 그 어떤 지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예. 반농담이지만 이 정치를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종택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럴 때 보면은 원래
벼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지낸 벼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대접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 빨간 옷 입었던 사람 판서 이런 거는 판서 대접해주고 요즘은 장관으로 판서 대접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인데 뭔가 그랬더니 이래서 서인의 영수구만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대통령 거 아니면 사실 이거는 올라갈 게 없어요. 그 풍계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위해 정치하는 건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제 풍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뭐 하나 어디 고점 한번 찍어보려고 정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기억되지 않는 당대표들보다는 더 뭐 좀 기억에 남는 당대표를 하고 싶었고 여달만 당대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얘기 있었고 시험 봐서 다 잘라버리자요. 시험 봐서 기초의원 광역위원 중에 능력 안 되는 사람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꼭 거기에 도덕적인 걸 좀 접근하죠. 네. 그것이 옳으냐? 네. 능력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요. 네. 능력 없는 시의원, 도의원이 월급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저기 싸가졌다고 욕먹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 시의원, 도의원, 대한민국에 지금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대접받는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이 5급 공무원 되려면요 행실을 봐야 돼요. 행실을 보고 한 5년 부르면 4급이 돼요. 그런데 구의원 공천 가ban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거는 그냥 당협이나 아니면 지력위원회에서 그냥 오랜 기간 누구 가방 들어주면 된다? 이러면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싸가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능력 없으면 구의원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스토리가 삶의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 좋은 걸 별개예요 그거는. 네. 삶의 스토리가 좋은 박수를 쳐줘야지 왜 그 사람을 구의원으로 줘요. 네. 옛날에 그게 됐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은 우상향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수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수도 갈수록 올라가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동네가 망하고 대한민국 망해요. 네. 제가 모든 기초의원 광역위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기초의원은요. 자, 의원이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예산을 짜고 누군가를 감사하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기초의원 중에서 자기 질의할 내용을 몰라가지고 감사 대상인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켜야 되는데 생선가게 사는 쥐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네. 기초의회랑 광역의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약간 반건달같이 있던 김치가 어떻게 시행이 됐지? 다 알아요 지금. 근데 이런 말 하면서 시험과 짜자 그러면 야이 싸가지 새끼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가장 기가 막히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시험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 기초의원 강의에 출마한 사람 전부 다 시험 보게 했거든요.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22점짜리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이 22점이 나면 당선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나로 찍어도 25점이 나와야 되는데 22점이 나왔다. 그 사람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는 관심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사회 어떤 영역에서 그런 취업을 용인합니까? 네. 국가 유공자라고 교수시켜줍니까? 그런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보면. 네. 근데 여러분의 세금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많이 뽑는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네.
심지어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딱 어떤 수준이냐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그럼 원숭이 엉덩이 사과인가? 거기다 네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문제를 풀어가지고 22점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진짜 열심히 안 풀어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요. 나중에부터 어려웠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지역구에 아까 22점 당선됐다는 건 뭐냐면 22점이라서 지역구 나가면 가산점이 없을 뿐이지 출마시켜줬거든요.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이면 공천을 안 줬어요, 전부 다. 이거 이하네요. 온 동네 싸움 터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사대질하고 너 당신 어떡할 거냐고 우리 동네에서 5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사람 너 때문에 지금 구역구청 못 받게 생겼다 그러면 참 좋은 사람 되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진짜. 아, 무슨 20점짜리 뭐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막 국회의원 썸내고 무슨 막 와, 진짜 그 믿기지 않는 거. 네. 근데 아마 그때 보셨으면 그때 그 얘기를 뉴스로 접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리는 거 보면은 공부 잘하는 놈만 정치하라는 거냐 이렇게 달렸던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금치산자를 걸자는 거였는데 진짜 그거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2년째 다가오는데 안 하면 똑같아요 또 그러면 그거는. 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똑같을 거예요. 이준석이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 네? 이준석이는 지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정치 만들려고 한다. 원숭이 엉덩이 빨간 사과를 그거를 내 아니고 구분할 줄 알면 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치에서 제가 아직까지 선명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냉정히 말하면 그때 그래서 저도 시험 같이 봤고요. 저도 시험 같이 봤고 그때 그 시험이 하도 신기하니까 기자들이 같이 봤어요. 저는 97점 받았고요. 사실 100점 받아야 되는데 태용 의원이 북한 관련해서 이상한 문제 내가지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북한이 무슨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태용 의원이 유튜브 강의로 다 알려준 건데 저는 시간이 못 봐가지고 하나 틀렸고요. 그 기자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93, 94, 97 이렇게 다 받았어요. 가장 낮은 기가 79를 받았을 거예요. 그 기자가 누구냐?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에 일간지 기자 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내용을 유튜브 공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93, 97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20대 지금 20대, 30대의 일반적인 평균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한 상위 30% 20% 정도 된 사람들의 능력치고 22점이 지금 대한민국 평균 아니겠지. 대한민국의 한 하위 20% 정도 되는 기초의원의 지금 능력치인 겁니다. 네. 국회에 가면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강경진 가장 황당한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연설 같은 거 쓰면 제가 이제 쓰잖아요. 모 의원님은 아직 구술하십니다. 옆에 비서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참아. 그럼 다 친 다음에 뽑아와라. 빨간 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뽑아와라. 그분을 조롱하고자 의도도 아니고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의도도 아니고요. 그분의 삶은 존중되어야 돼요. 그분은 다선 의원이시고 훌륭한 정치인이세요. 그런데 또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는 그런데 의정활동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거죠. 그거는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빨리 바뀌는데 정치만 평균 나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있는 거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벌써 40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농담을 한동훈이 안 먹힌 줄 알려드릴까요? 60대가 보면 한동훈이 젊어요. 2030이면 한동훈 아저씨예요. 네, 저도 아저씨인데 그거를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72년생은 서태지 세대거든요. 73년생은. 저는 H.O.T. 제키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몰라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간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젊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 여기에 물론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요. 그거를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젊은 세대한테도 지지를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게 40년생이거든요. 85이시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신기해요. 뭐 그분이 제가 그분을 70세실 때 처음 봤거든요. 71살일 때. 그때 보면 막 그때 아이폰이 처음 이제 막 나왔을 때 비슷한데 아이폰 4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막 그분 보면 막 약간 일수 가방 같은 거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 두 분이 보면 그 어르신이 뭘 꺼내려고 딱 꺼내는데 아이폰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뭐 뒤에 막 이모티콘 다 보내시고 네. 우는 표정, 화내는 표정 이런 거 다 보내시고 그런데 저는 그거 다 지금 여기 계신 뭐 선배님들 다 그 정도로 하시지만은 10년 전의 생을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들 다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어라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런 저는 젊은 세대의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 얘기하는 것 중에는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하면서도 나는 이제 내가 가서 국회에서 내가 역할을 할 당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출마 안 하시고 그냥 뒤에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걸 따르고 네. 오히려 50대 60대 선배들보다 그 85인 김종인이 더 따라요 젊은 사람들이. 왜냐면 그분은 주기만 하지 요구하시는 게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 훌륭한 어르신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에서 앞으로 그런 세대 간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제 당을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주제들이 왜 정치가 문제인가부터 지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10년 전부터 노정된 문제였는데요.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쓰러져 갔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쓰러져 갔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났던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성공해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쓰러져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번에 동탄에서는 한번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을 만들어내가지고 운명적으로 저는 네, 다른 쓰러져간 사람들께 해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준비해드릴게요. 맡겨드렸어야 됩니다.